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혜주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가까이 톡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니어 모델 박성희 모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성희 모델님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전시 소속 시니어 모델 박성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니어 모델이라는 게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간단히 시니어 모델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 3년 전쯤에 부인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수술 후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수술 후유증으로 아마 장기 유착이라던가 아니면 호르몬의 변화로 몸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걷는 운동을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시간이 날 때마다 걷기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걷기 운동을 계속 걷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느 날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보니 어떻게 하면 재밌게 걸을 수 있을까라는 검색에서 모델 워킹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보여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모델 워킹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워킹을 하면서 조금 치료가 그러면 되시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 모델 워킹을 하면서 이 모델 워킹이 제가 지금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모델 워킹을 하면서 이 모델 워킹이 자세를 바르게 교정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모델 워킹의 정석이 척추를 곧바로 세우고 코어에 힘을 주고 하체에 힘을 주고 걷는 운동이다 보니까 아마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또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잘못된 습관으로 자세가 많이 균형이 깨트려졌는데 척추를 세우고 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자세 교정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예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과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워킹 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신이 너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워킹을 하고 모델 일을 하시면서 자존감도 높아졌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델을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뭐 워킹 패션쇼? 패션쇼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 네. 기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이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긴장감을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그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지만 무대 뒤에서 이게 저희가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살짝 떨리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무대에 올라가면은 제가 어느 순간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게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뚜렷하게 보면서 나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너무 그게 쾌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쇼 끝나고 나오면서 하루를 생각하면 내가 오늘 너무 행복했다. 그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 또 쇼가 있으면은 할까? 근데 또 저 역시 또 다음 쇼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이 긴장감을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네, 긴장감을 즐긴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네. 저도 이제 긴장이 될 때마다 한번 긴장감을 즐겨봐야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모델 네. 일을 준비를 하시면서 네.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모델 일을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순간은 처음 워킹을 배울 때는 그냥 배우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워킹을 하나씩 제가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서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워킹이 알면 알수록 참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나름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고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워킹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오는 길에서도
또 저희 강아지들하고 산책하는 길에서도 이 워킹을 연습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많이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또 워킹을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배우다 보니까 네. 어려운 점이 생기는군요. 그럼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강아지들과 산책을 하면서 워킹을 연습했다.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워킹을 연습을 하고 그렇게 뭐 몸이 변하는 건가요? 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이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이다 보면은 자세가 많이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 모델 워킹을 함으로써 저희가 모델 워킹 수업 들어가기 전에 벽서기 시간도 있고요. 몸을 스트레칭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벽서기 하면서 자기의 틀어진 자세를 똑바로 교정해서 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이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저 같은 경우 뭐 산책을 할 때던가 아니면 집에서 저희 집이 약간 길게 복도식이긴 한데 방에서 방으로 갈 때도 워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몸에 그 바른 워킹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자세가 많이 교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까지 연습을 네. 하시는 열정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다면 집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워킹을 했을 때 이제 남편이랑 이거는 하나의 저 여담인데요. 주차장을 갔을 때 제가 워킹으로서 차에 갔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제 옆에 오더니 야, 뒷모습을 보니까 진짜 모델 같아.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이제 모델이 되는구나.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모델의 길에 한 발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까지 모델 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혹시 가족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저희 남편, 오늘도 매니저로 따라와 주셨는데요. 늘 제가 하는 일에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런 부분 제가 몸이 사실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3년 전에 이제 부인과 수술도 하고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도 저한테 부탁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첫 번째, 너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체력은 너 담당이다. 너가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네 체력은 네가 많이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즐겼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저희 남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남편분이 있으시네요.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요. 이제 큰아들도 사실은 이제 멀리 있어요. 중국에 있는데 항상 제가 쇼한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내주면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우리 둘째 아이도 엄마 제일 예뻐. 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많은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너무 네. 힘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모델일뿐만 아니라 이제 강사로서 자격증도 수료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강사를 뭐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수료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엄마가 조금 한국 무용을 저를 경험하게끔 해주셨는데 제가 아마 중학생 때 저희가 저희 재단의 고등학생 언니들의 무용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마음속에는 항상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즐겁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모델 워킹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거 사람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이 프로그램을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고 전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만 즐기지 말고 이 시니어 모델 강사 자격증을 따서 나도 남한테 이 좋은 거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에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격증을 따게 되시면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네,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다면 도전을 하고 싶은데 조금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시니어분들이. 혹시 그런 시니어분들께 뭐 응원의 한마디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시니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당장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뭘 망설이다 보면은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더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딱 마음 먹었을 때 뭔가를 시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슴 설레이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 가슴 설레이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자신 관리와 또 이게 체력이 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그 모든 요건들을 한번 시니어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라 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시니어 모델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텐데요. 네네. 모델로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모델로서의 목표가 저는 그거예요. 모든 모델분들이 내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는 다 똑같은 공통점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박성희라고 외치면은 인성이 되었고 고귀한 모델이구나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모델, 어떤 디자이너 선생님이든 이게 그 작품을 만드실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그 작품을 제가 입었을 때 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표현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입음으로써 그게 잘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네, 아무래도 그냥 표현하는 것보다는 네네. 이 디자이너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옷을 네. 만들었는지 네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는 그런 모델이 되고 싶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네. 제가 모델분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는 거니까 네네. 혹시 포즈 같은 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은 제가 원래 이제 일어서서 해야 되는 포즈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제가 앉아있는 관계로 네. 손 포즈만 몇 개 네. 할게요. 좋습니다. 네. 찰칵. 오. 네, 이 정도로 네,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니어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네. 나도 저렇게 한번 모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출연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일단 즐겁고 제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저희 소속사 대표님과 저희 강사 선생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저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는 어느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가슴 속에 열정, 그리고 모든 일을 잘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시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즐겨라 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재다능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박성희 모델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쬐는 태양에 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인데요. 여름철엔 자외선뿐만 아니라 습도도 높아 두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럴수록 두피도 피부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모자람 없이 여름철 두피 관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철 두피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여름철 얼굴에는 선크림도 바르고 수분 케어에 신경을 쓰는데, 그런데 두피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두피 화상을 입게 되면 모낭이 손상되고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 세균 번식이 쉬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기에 먼지와 오염물질까지 침착되면 모공이 막혀 염증은 더욱 악화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한 가려움증, 비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심할 경우 탈모까지 일으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두피도 피부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두피의 밸런스가 깨짐으로써 두피 자체의 건강뿐 아니라 두피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모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두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풍성한 모발과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그녀. 이게 다 두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라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손놀림을 시작하는 그녀. 뭐 하시는 건가요? 꾸준히 풍지열을 자극하며 관리해온 것이 풍성한 머리숱의 비결이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 꼭 챙기는 것, 바로 양산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과연 도움이 되었을지 두피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두피 건강을 지켜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따로 있다는데요. 그 비밀을 바로 식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매일 두피 건강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을 차려 먹는다는데요. 어떻게 도움될까요? 비타민C의 역할 중에 비타민C가 있어야지 콜라겐이 튼튼하게 잘 형성이 돼요. 두피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 머리를 실질적으로 비타민C가 머릿속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 탈모 같은 거는 거의 멈추거든요. 그 탈모 예방 효과 가장 큰 거는 머리를 합성된 콜라겐들이 그 탄력이 좋아서 잘 잡아준다. 정확하게 그 학명으로 얘기하면 에틸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그럽니다. 비타민C는 기름에는 잘 안 녹아요. 실질적으로 비타민C를 발라도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고 그래서 피부를 짙게 뚫고 들어갑니다. 비타민C를 피부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EVC입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신경 쓰는 것, 바로 머리 감기인데요.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이브 씨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갖는 효능을 피부에서 피부 안까지 침투할 수 있게 해준 게 EVC입니다. 썼을 때 모공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의 인장을 강하게 하죠. 그러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모공이 축소되면 머리카락이 안 빠지겠구나. 머리카락 인장이 생기면 안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일단 탈모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그 외에 뭐 두피에 생기는 각질이나 지루성이나 뭐 이런 경우에 각질이 생기는데 EVC가 두피에 생기는 그 각질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의 뭐 만능이라 볼 수 있죠. 두피 깊이 비타민C 유도체가 전달이 되면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이 두피에서 이루어져 여름철 자주 발생하기 쉬운 염증과 자극을 줄이고 건강한 두피의 밸런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탄력 있고 건강한 모발을 간직하고 싶다. 두피도 피부라고 생각하고 비타민C 이제 두피에 양보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최신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의 새로운 요금제 소식입니다. 기존 요금제에 비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기대가 큰 반면 일부 서비스가 제외가 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효빈 아나운서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유튜브의 뮤직 컨텐츠가 빠진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소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한국 시장에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약 57% 저렴한 월 8,500원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의 가격입니다. 네, 절반 이상으로 가격이 확 낮아졌는데 그만큼 빠지는 서비스들이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영상 중단형 광고는 없애지만 음악 콘텐츠, 즉 뮤직비디오나 음원 영상에는 광고가 그대로 붙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같은 주요 기능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금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이 뮤직 끼워 팔기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잦은 시정 조치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내놓은 건데요. 유튜브 측은 광고 없는 영상만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요금제는 단순히 음악 기능을 빼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라이트는 향후 1년 동안 세계 최저 가격을 유지하고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프리미엄 사용자도 라이트로 전환할 경우에 최대 2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혜택들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월 6,400원 이상의 요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은 유튜브 라이트와 별도 음원 플랫폼을 조합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콘텐츠를 즐기려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그런데도 업계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은 영상 광고 제거보다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에 있다고 봅니다. 이 핵심 기능들이 빠지면 굳이 라이트 요금제를 택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소비자와 업계 간의 눈높이가 다를 수도 있겠군요. 이번 요금제 출시가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번 변화로 국내 음원 시장과 영상 플랫폼 간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그 속에 어떤 전략과 변화가 담겨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좋은 정보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는 바로 티맵의 자동차 보험 사기 의심 지역 음성 안내 서비스 도입 소식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 앱 티맵과 손잡고 보험 사기 다발 구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특정 구간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에서 고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차선 이탈에 유의하세요. 와 같은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도입할 정도면 보험 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고 유도 방식이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필요해졌는데요. 이런 서비스는 전국 35개 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진로 변경 시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위반 등 주요 사고 유형을 기반으로 안내 메시지가 송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티맵은 누적 가입자가 2,400만 명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가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위험 지역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이번 안내 서비스는 사고 예방을 물론 보험 사기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사고 가담자를 모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보험 사기 수법이 더욱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운전자 개개인의 경각심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사기의 법적 처벌도 꽤 강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가담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티맵의 음성 안내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운전자가 사전에 경로를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단순한 운전 실력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보를 잘 알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의 해외 진출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주제로는 CJ 올리브영과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이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을 공략해왔던 두 기업이 현재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통해 직접 고객과 마주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선택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CJ 올리브영은 올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미국 1호 개점을 본격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올리브영 글로벌몰과 아마존, 큐텐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K-뷰티 제품들이 현지에서 큰 반응을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은 2023년 기준 약 1,200억 달러, 한화로 약 156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뷰티 시장입니다. 특히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10대에서 30대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오프라인 소비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미국 내 매장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현지 유통 파트너와 협업을 통해 물류와 재고 관리 효율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무신사도 글로벌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이라는데요. 네, 맞습니다. 무신사는 온라인 기반 패션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제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국과 태국, 대만 등의 매장을 열고 2030년까지는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주요 거점 국가로 확장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무신사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공을 거뒀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다시 확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무신사는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거래액이 최근 연평균 260% 이상 성장하며 K-패션의 가능성을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만으로는 브랜드 경험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직접 체험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현지 물류 파트너와 협력하며 물류비 절감, 재고 최적화, 고객 신뢰 확보 등 보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K-뷰티와 K-패션, 이처럼 현지 밀착 전략까지 강화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닌 브랜드 신뢰와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올리브영과 무신사가 K 콘텐츠를 넘어서 K 라이프스타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K 브랜드의 세계화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는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경제 소식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죠.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최근 통계에서 지방 인구가 급격히 줄어 일부 지역은 도시의 기본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가 공식 통계에 등장할 만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방소멸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다소 과장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미 많은 시군구에서는 학교가 줄줄이 폐교되고 병원과 편의시설이 문을 닫으며 대중교통 노선도 대폭 축소돼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청년과 아이들이 떠나고 노년층만 남게 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사회의 존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 지방소멸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방 소멸이라는 개념은요, 지방의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지역사회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줄고 고령층만 남게 되면 교육, 의료, 행정,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이대로라면 많은 읍면 단위는 물론 시단위 지역도 수십 년 내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판단하는 지표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청년층은 지방의 미래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청년 인구가 집중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방은 청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역은 출산과 교육, 그리고 경제 활동이 동시에 무너지고 이후에 회복 역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소멸 위험 지수는 20에서 39세 가입 여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이 지수가 0.5 이하이면 해당 지역은 장기적으로 소멸 위험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요,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약 50여 곳은 초고 위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 강원 정선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미 초등학교 폐교가 이어지고 산부인과가 없어서 먼 도시로 출산하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의존 구조가 맞물려 지역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젊은 인구가 이렇게 지방을 떠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일자리, 교육, 문화적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대학이나 직장을 위해 대도시로 이동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건데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나 삶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지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방은 고령자 중심의 사회로 굳어지게 되고 출산율 하락까지 겹쳐져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지역 경제도 무너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게 되고 또 소비가 줄게 되면 상권이 붕괴되면서 기업은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견디기 어려워지게 되겠는데요. 폐업률이 높아지고 빈점포가 늘어나면서 지역 중심지가 요령도시처럼 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수의 세수는 줄고 복지, 행정 서비스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너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착이 핵심일까요? 맞습니다. 이렇듯 청년층은 지방 미래를 지탱하는 바로 핵심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청년 인구가 집중되지만 지방은 청년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역은 출산과 교육, 경제활동이 동시에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 회복 역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을까요?
네, 출산율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지방 소멸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출산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거, 일자리, 보육, 교육 모든 요소가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출산과 양육 모두 가능한 환경이 됩니다. 네,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어떤 지역들이 지금 가장 위험할까요? 네, 2025년 기준 소멸 위험 지수에 따르면요. 경북, 전남, 강원, 전북 등 이렇게 농어촌 지역이 특히나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성, 고흥, 합천, 영양, 진안, 인제 같은 지역은 초고위험 단계로 분류되며 실제 폐교, 그리고 병원, 은행 철수 등 인프라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청년층의 비율이 10% 미만에 불과하고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학교 같은 교육 인프라 상황도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하루에 왕복 2시간씩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게 되고 기숙형 고등학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아예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기반이 무너지는 건 인구 유출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이나 해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방 정책을 위한 핵심은 일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만 제공해서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요. 지자체가 직접 청년 창업이나 스타트업 유치, 디지털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역 문화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청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 역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망, 의료 인프라 역시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실효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실제로 청년 유입에 성공한 사례도 있을까요? 네, 바로 전북 장수군인데요. 전북 장수군은 청년마을 프로젝트로 전국에서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장수 한마음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과 문화활동을 지원했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로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 멘토링과 정착 지원으로 청년 귀농, 귀촌 수가 증가했고 지역 내 공동체 문화 역시 회복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면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네, 일부 지자체는 단기 지원금 위주로 청년 귀촌을 유도했지만 정착률은 낮았습니다. 정작 귀촌 청년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고립감, 생활 기반 부족이었는데요. 이렇듯 지원금이 끊기자마자 떠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공동체와의 유대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네,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도 있을까요? 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 역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의 행정구조와 지역 간 불균형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그리고 주민주도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마디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고향,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지역의 소멸은 곧 우리 모두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지에 따라 10년 뒤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과
함께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 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신 걸까요? 네, 오늘은 피지컬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 바로 피지컬 AI인데요. 기존의 AI가 텍스트와 데이터를 다뤘다면 이제는 기계를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는데요. 오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죠.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피지컬 AI, 바로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이스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산학형 기관이 참여했고요. 이들은 제조, 물류, 로봇 자동차 등 물리적 산업 영역에 적용되는 AI 기술을 표준화하고 테스트베드 기반으로 공동 연구 및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표준 제정, 공동 실증 시스템, R&D 지원, 그리고 산업용 데이터셋 공유까지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AI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직접 기계, 로봇, 생산 설비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거군요. 그렇다면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지컬 AI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피지컬 AI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적 환경에서 AI가 작동하기 위한 복합 기술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 엣지 컴퓨팅, 실외 시스템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센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나 물류 현장에서는 온도, 진동, 위치, 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를 감지하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기술이 바로 고정밀 센서와 AI 비전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제품 표면을 인식하고 AI가 이를 분석해서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 단계가 바로 AI의 눈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요, 바로 엣지 컴퓨팅 장치입니다. 현장에서 감지된 데이터는 엣지 컴퓨팅 장치에서 즉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소형 고성능 프로세서와 AI 모델 경량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 결과를 제어 신호로 바꿔주는 산업용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AI의 둔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기술까지 알아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실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I 판단대로 움직이는 장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은 실행 기술인데요. 즉 로봇팔, 그리고 자율이동 로봇, 공정 장비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AI의 판단을 실제 물리적 움직임으로 바꾸는, 즉 AI의 손과 발이 되는 부분이고요. 협동 로봇, 전동 액추에이터, 자동 이송 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의 흐름도 많이 붙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지컬 AI는요, 로봇 센서, 엣지 컴퓨팅, 통신 모듈 등 소재부터 하드웨어까지 전반적인 산업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고요.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2023년 약 150달러 규모였던 피지컬 AI 시장은 2030년까지 7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관련 기업도 기술별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AI 센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AI 비전 기반 불량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는요, 스마트 가전 조립 라인에 카메라와 AI 이미지 분석을 적용해 품질 검사를 자동화했고요.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자율주행 차량의 고정밀 비전 시스템과 센서를 결합해서 실시간 감지와 주황 판단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요. 지멘스도 AI 기반 센서 네트워크를
공장 설비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엣지 컴퓨팅이라는 두 번째 기술은 어떤 기업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럼 두 번째 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가 있는데요. 현대차는요, 엣지 장비와 AI 모델을 조합해 스마트 팩토리 내 자율 제어형 로봇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엣지 서버와 협동 로봇 제어 알고리즘으로 작업자와 함께 협업 가능한 로봇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AI용 엣지 컴퓨팅 장비인 제스톤 시리즈를 통해 로봇과 드론, 산업 자동화 장비에 적용하고 있고요. 에브비는요, AI 판단 기술을 직접 결합해서 자동 생산 라인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기술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세 번째 기술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자사 물류 창고에 자율 이동 로봇을 도입해 부품을 이송하고 있고요. LG전자는 협력사와 함께 AI 기반 이송 로봇을 물류 자동화 솔루션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보티스는요, 스마트 건설, 현장유 자율 운반 로봇을 개발 중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어스는 군수 시스템에 AI 제어 기반 로봇파를 접목해 정밀 조립 자동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중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대표적인데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에 AI를 적용해서 공정 내 장애물을 회피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기업 모두 치열한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핵심 용어 쉽게 설명하기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려운 용어들을 짚어주실 텐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바로 테스트 베드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한번 언급을 드리겠는데 생소하실 것 같아요. 바로 뜻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는 여러 기업과 기관이 AI 기술을 실제 산업 환경에서 시험하고 안정성, 성능, 상용화 기능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 AI처럼 기계와 AI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기술은요. 단순히 연구소나 시뮬레이션 환경만으로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이나 물류 현장에서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실험해보는 공통의 실험장이 꼭 필요한데요. 공장 내부에 AI 로봇을 투입해서 결합 인식 실험을 하거나 물류 창고 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경로를 학습하는 등의 현장 적용 테스트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도 고비용 없이 정부나 대기업이 개방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테스트 베드라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흥미로운 기술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피지컬 AI는요, 바로 감지 플러스 판단 플러스 실행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지는 센서와 AI 비전 기술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은 엣지 컴퓨팅과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으로 즉각 분석하며 실행은 로봇과 장비를 통해 물리적 행동으로 연결되죠. 이 세 가지가 통합되어 하는 기술, 바로 AI가 현실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 즉 피지컬 AI가 완성됩니다. 네, AI는 이제 더 이상 책상 위의 코드가 아니라 움직이는 실체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류창고 속에서 로봇 속에서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 시간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 지치지 않는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수분 섭취도 꼭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